자, 2019년 7월 학평, 고3 학평 때 나왔던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양자 암호통신 지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맘호화 지문? 뭐 맘대로 뭐 일단 불러봅시다. 요거 해설을 할 건데 지문이 좀 길어가지고 일단 반만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은 일단 이런 녀석들은 여기서 딱 자세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앞에 정보입니다. 앞에 정보고 여기에서는 아마 1문단이나 1, 2, 3문단이 그런 것 같은데 이 양자암호 통신 얘가 좀 주인공인 것 같죠. 그래서 라고 하고 일단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은 지문만 읽고 있지만은 지문을 쭉 읽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는 효율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먼저 풀 수 있다면,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는 뭐 대칭키 방식과 동계키 방식의 공통점, 차이점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A 부분을 읽으면서 또 뭔 문제를 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건 양자 암호 통신 이 녀석은 아마 다음 문단까지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절반 부분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흐름 문제나 기본적인 내용 일치 문제 아니면 기본적인 추론 문제 요 녀석들을 제외하더라도 여기에서 일단 문제가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풀어주셔야겠죠. 일단 그걸 생략하고 지문만 읽겠습니다. 자,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공인인증이 일상화되면서 보안, 암호통신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전부 다 비밀번호 쓰잖아요. 그쵸? 암호통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암호화랑 복호화라는 이 복호화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암호화하고 복호화 하는데 어떠한 키를 쓰는데 이거죠. 메시지 검은색으로 쓸까? 검은색으로 쓰고 싶으면 메시지 그리고 요 녀석을 암호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좀 익숙하려면은 패스워드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와 패스워드 또는 암호, 암호라고 하니까 그냥 암호라고 할까? 암호, 메시지와 암호 사이에서 어떠한 알 수 없는 어떠한 4차원의 키를 쓴다 이거예요. 이 녀석을 메시지가 통과를 하면 그게 암호화인 거고 암호가 역으로 이 키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로 변환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호화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메시지와 암호가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이것들을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키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키를 안전하게 주고받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녀석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칭키 방식과 공개키 방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대칭키란 뭐냐? 암호화할 때, 복호화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과 같은 거죠. 이러한 이유로 송신자와 수신자만 아는 비밀키를 미리 분배를 해놓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같은 걸 계속 쓰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냥 써져 있는 대로 그러려니 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에 반해
그렇게, 그러니까 대칭키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비밀키를 사용해줘야 되죠. 이에 반해 공개키는, 근데 공개키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 뭐 아무튼 공개키 방식은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방식인데, 그렇다는 말은 대칭키 방식은 암호화에 쓰이는 키가 이렇게 따로 하나 존재를 하겠고요. 그리고 복호화에 쓰이는 키가 이런 식으로 따로 하나 존재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걸 뭐 대칭한다 해서 대칭키라 그러나? 아니네. 공개키. 벌써부터 헷갈리네요. 공개키 방식은 수신자가 미리 생성하여서 이렇게 보낼 때 공개한 공개키로 송신자가 메시지를 수신자가 먼저 주고 그쵸? 여기에서 수신자가 먼저 이렇게 키를 주면은 송신자가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이 암호화라는 단어만 써도 이제 메시지를 암호화한다. 복호화라는 단어만 써도 암호를 메시지화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송신자가 암호화해서 수신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수신자는 이 공개키, 퍼블릭키에 대응하여 생성한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키, 수신자는 다시 수신자 비밀키라고 할게요. 비밀키를 사용해 가지고 이 암호화된 요 녀석을 복호화하여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거죠. 공개키 방식은 별도의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가 없고, 왜냐면 자기만 갖고 있으니까. 통신 상대에 따라 비밀키를 바꿀 필요도 없죠. 왜냐면 나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안에 대칭키보다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대표적인 공개키 방식인 RSA 알고리즘은 큰 소수의 곱과 추가 연산을 통해 만들어진 정수의 소인수 분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기반하여 그냥 대충 읽고 있는 겁니다. 한 쌍의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한다. 키를 만드는 연산 과정이 복잡하여 이거는 굳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굳이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할 수는 없지 싶네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부분은 아마 여기 부분이 아닐 거예요. 빨리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딱 하고, 그래서 최근 수학적 복잡성,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도청 같은 것부터, 그러니까 뭐 수학적 복잡성 그리고 도청으로부터 이런 거 지금 어디에서 등장한 단점이냐면 대칭키 방식과 공개키 방식, 뭐 RSI 알고리즘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슬쩍슬쩍 언급한 단점들을 여기서 말해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그런 기술인데, 유튜브에 나중에 시간 되면 양자역학 이런 거 쳐가지고 유튜브 간단한 내용들 보세요. 어차피 글로 정리된 논문 같은 건 우리가 읽어봤자 이해 못하고 유튜브로 그냥 맛만 보는 거야. 나름 재밌습니다. 되게 신기한 겁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게. 아무튼 간에 이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이 암호 통신에서 양자가 양자역학인지 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자라는 단어는 거의 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쓰이기 때문에 볼게요. 매번 새롭게 비밀키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나누어 갖기 위해서 양자의 종류 중 하나인 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대요. 그렇죠? 쓰죠, 양자를. 자, 원자나 분자 단위 이하의 아주 아주 조그만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에서는 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단위래요. 그래서 이 광자 하나하나의 정보를 실어보내는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녀석에서는 단일 광자에 실린 정보의 일부만을 가로채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 왜 불가능한 거죠? 양자니까 그런 건가? 지금 여기서 양자라는 것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양자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제 짧은 식견으로 이해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생략된 것이 필요한데, 양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 하나만 가지고 양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그걸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양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일 광자의 정보를 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단일 광자 자체를 가로챈다 하더라도 수신자에게 이것도 또 가로챘다고 치면 이 가로챈 것과 동일한 것을 보내야 되는데, 이 단일 광자, 가로챈 그 상태의 광자를 다시 똑같이 보내기가 불가능하대요. 양자라는 것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양자란 이 두 가지, 같으면서도 다른, 사실은 같다고 봐야 되지만, 이건 양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서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말할수록 산으로 갑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무조건 짝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양자란 것은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녀석인데, 짝을 이루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별 짓거리를 다 해봤자 이 원래의 이 짝꿍이 있다면은 너 내 짝꿍 아닌데? 이런 것이 구분이 너무 편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가로채가지고 헛짓거리하는 나쁜 짓을 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가면은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이 문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단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반부는 다 싹 밀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후반부인데, 좀만 더 내릴까? 방금 전까지 양자 비밀 머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양자 암호통신에서 양자 암호통신 이야기를 했죠. 나와 있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키를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키 분배는 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 바로 앞에는 잘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앞에 나왔었나? 바로 앞에 나왔으면 이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바로 안 나왔으면은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뭔 단어냐?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대칭키 방식, 공개키 방식, 요런 것이, 그러니까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갖는다. 그리고 이 사문단 처음에서 양자암호통신 처음 언급할 때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양자암호통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앞부분 내용 이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앞부분 내용 이해를 못했으면 이제 여기는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키를 분배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키 분배 기술로는 단일 광자의 편광 상태에서 정보를 실을 수 있는, 단일 광자의 편광 상태라는 그 내용이 앞에 있나요? 단일 광자의 편광 상태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BB84 프로토콜 어떠한 약속을 들을 수 있는데,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연 상태의 빛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자, 봐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빛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 있대요. 이런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진동 방향에 따라서 빛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를 이용하면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빛을 딱 쏘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다양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 다양한 방향 모두 수직으로 진동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걸 우리가 그냥 눈으로 그냥 빛을 봐서 그렇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지랄 맞은 게 된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솎아내고 빛을 딱 쐈을 때 전방위로 비춰지는 빛들, 그리고 이 전방위 각도에 대해서 전부 다 수직으로 진동하고 있는 이 빛들을 전부 다 솎아내고 이러한 벽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빛을 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나? 노란색으로 하면? 노란색 안 보이죠 이거. 빛을 쐈습니다. 빛을 쏘니까 이 다 막혀. 다 막힌단 말이야. 그런데 딱 한 가닥, 딱 한 방향의 빛만 통과를 하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정면으로 가고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는 이 빛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필터를 통과시키면 이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골라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바로 요 녀석을 편광 필터라고 하고, 필테가 아니죠. 편광 필터라고 하고 요 녀석을 편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렇게도 됐으니까 이렇게도 되겠죠. 이러한 편광을 만드는 것도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는 말은 이러한 편광도 되겠죠. 그게 아마 이거 이야기하는 거일 텐데 읽어볼게요. 이 편광을 만드는 거, 편광 필터, 편광된 광자 또한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중첩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린 거에서 내용이 추가가 돼요. 만약에 이 편광 필터 수평을 통과한 요 녀석이네선 이렇게만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녀석까지도 사실은 이 방향 그리고 이 방향으로도 진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대각, 역대각으로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편광 필터를 통과한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 또한 수직 수평 편광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뭔 말이야? 지금 이거 필터를 통과한 편광이라고 쳤을 때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의 특성이 전부 다 같다는 거죠. 오케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구나. 보시면은 얘는 이러한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세 개를 중첩 한 번에
중첩시켜버리면은 이 평광이 가지고 있는 이 진동 방향의 특징이 정리가 되겠죠. 요 녀석 역시 원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는 거고, 얘 역시 원래는 이게 대각이니까 대각의 수직인 것은 역대각으로 원래는 진동하는 녀석인데, 요 녀석 역시 수직으로 진동하기도 하고 수평으로 진동하기도 하고 수직으로 진동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이 녀석도 역시 역대각인데 원래는 수직으로 대각의 평광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평광 특성이 아니죠. 진동하는. 근데 이 녀석도 수평 그리고 수직의 특성, 수직으로 진동하는 특성 역시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써져 있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빨간색 선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모두 진동하는 방향, 빛이 진동하는 방향, 빛이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이 네 개의 선이 전부 다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래서 수직이나 수평 평광을 이 플러스 평광 필터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수직이나 수평 평광으로 100% 측정되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수직이나 수평 필터로 측정을 하면 수직이나 수평으로 나오겠지만 사실 이 녀석들은 대각이랑 역대각 특성도 지니고 있어서 수직이랑 수평 빛을 쐈는데 대각이나 역대각만 측정할 수 있는, 대각이나 역대각을 걸러내는 이 평광 필터를 이용하면은 사실 원래는 수직 혹은 수평으로 쏴져 있던, 걸러져서 쏴지는 편광이었는데 이 녀석 역시도 대각이나 역대각으로 빛이 진동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대각이나 역대각을 걸러내는 평광 필터를 이용하면은 이 대각이나 역대각인 걸로 측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평광의 중첩 특성이 BB84 프로토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이 있네요. 바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BB84 프로토콜은 먼저 위 표처럼 A처럼 송신자가 무작위로 비트 정보를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게 아마 꽃이겠죠? 이 지문에. 이때 이 프로토콜, 이 약속은 수직 평광과 역대각 평광은 1이라는 비트 정보로 그리고 수평 평광과 대각 평광은 0이라는 비트 정보로 표시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렇다는 말은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하면서 갈게요. 수직 그리고 역대각은 1, 수평 그리고 대각은 0인 거예요. 그래서 B처럼 송신자가 플러스 수직 수평 그리고 X 대각 역대각 편광 필터를 무작위로 선정을 하면은 C와 같은 편광 신호들이 생성이 된다. 왜냐면은 0은 수평이랑 대각인데 요 수평 수직을 통과하면은 편광 신호는 수평으로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는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특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 통과해서 잡히는 건 맞죠. 그쵸? 그래서 1이라고 하면은 이 수직이 또 잡히게 될 거고 1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 녀석 중에 요 녀석이죠. 그러니까 역대각이 잡히게 될 거 1의 x를 통과시키면은 0의 플러스를 통과시키면은 또 수평이 잡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1의 x를 통과시키면은 이 역대각이 또 잡히게 될 거고요. 0의 x를 통과시키면은 이 x라는 것은 이 방향, 대각과 역대각을 걸러내는 평광 필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이 잡히게 될 거고, 그래서 송신자가 이런 식으로 011, 011, 010이라는 것을 생성을 했는데 1과 0이 이것에 해당하고 평광 필터를 걸러가지고 이렇게 보내니까 평광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신자는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러한 평광 필터에 다시 통과를 시킨다 이거야. 오케이? 평광 필터에 통과를 시키면은 어떻게 잡히게 되느냐, 어떠한 편광인지 모르죠. 어떠한 편광인지 모르죠. 오케이? 편광 신호는 알지만, 이게 어떠한 빛에서 어떻게 온 건지 모르잖아.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다 헷갈리게 섞여져 있고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결과만 받은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수신자는 편광 필터를 송신자와 다르게 그냥 무작위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작위로 선택을 해버려. 평광 필터가 다르죠. 다르죠. 이 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도 다르죠. 오케이? 무작위로 선택하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평광 필터를 해보면은, 보시면은 이게 수평이고 그 다음에 수직 수평을 걸러내는 녀석으로 나왔으니까 수평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이건 수직인데 수직 수평 필터를 걸르면 이건 왜 X가 나오냐? 뭐 아무튼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D처럼 무작위로 필터를 선택하여 이와 같이 편광된 광자를 측정을 하는데, 이때 전송 과정에서 잡음 등으로 인해 누락된 광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락된 광자는 측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걸 통과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누락된 녀석이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역대각인 녀석이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X를 통과하면 당연히 이 역대각이 남겠고, 그리고 이 녀석은 요 가로인데 요걸 같이 가졌다 그랬잖아요. 맞냐 이거? 어찌됐건 이 가로랑 대각을 0이라고 쳤으니까 이 두 개를 묶으면은 요게 이걸 통과하면은 가로가 안 잡히고 대각이 잡힌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녀석은 역대각인데, 예? 역대각인데 수직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평 수직 평광 필터를 통과하면 수직으로 잡히게 될 거고, 이 녀석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송신자가 생성하고 보내고 수신자가 필터를 또 거쳐가지고 측정할 때까 측정한 후에,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이 둘이 야 너 뭐 했냐? 나는 뭐 했는데? 나는 뭐 했고 너는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둘 다 동일한 필터를 쓴 경우만 이렇게 걸러냈구나. 동일한 필터를 쓴 게 6개 중에 뭐가 있었어요? 4개가 있었죠. 이게 동일하지 않은 녀석이었고, 이게 동일하지 않은 녀석이었고, 이 녀석들이 동일한 녀석이었는데 하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만 해서 이 3개를 가지고 비밀키를 뭐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왜 뭐 비밀스럽고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려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뭐 딱 봐도 이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우니까 이게 제일 비밀스러운 방법이겠죠. 네. 이런 건 뭐 설명을 더 할 것도 없고 딱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문 보면서 딱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요. 여기까지 할게요.